자, 이어서 진행합시다. 우리 대물보상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생활권 보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권 보상하면 의미 특성에 동그라미 1번 쭉 읽다 보면 첫째 줄 끝에 무슨 단어 나와요? 앞에는 뭐 대규모, 지금 어디예요? 316쪽 하고 있죠? 자, 생활권 보상, 의미 특성,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데 첫째 끝에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지 상실. 우리가 옛날보다 뭐 이렇게 이 공익사업 시행하는 지역 범위가 엄청 넓어. 예전에는 소규모로 개발을 했다면 지금 막 엄청난 뭐 몇십만 평 막 이렇게 개발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사는데 예를 들어 뭐 장사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뭔가 가게를 운영을 하면 거기를 가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고객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잖아. 근데 완전히 그 넓은 지역, 거기를 완전히 다 개발하고 다 딴 데로 떠나라 그러면 자기의 생활의 근거지가 완전히 다 뿌리째 뽑히는 거지. 응? 이런 경우에 집값, 땅값만 딱 보상해주고 나가라?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그죠? 그래서 거기 자 대규모 하여튼 공익사업 시행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 상실 이랬을 때 조금 말한 대로 그 오로지 갖고 있는 재산, 집값, 땅값 이런 대물적 보상만 해줘갖고는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말이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됐다. 따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생활보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생활보상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과 판례에 의해서 기존의 땅값, 집값 이런 재산 가치만 보상하는 거 외에 거기다가 추가로 더 보상하는 걸 생활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생활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 침해가 있기 이전과 같은 생활수준 상태.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생활수준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보상입니다. 이전과 같은 재산 수준 상태가 아니라 이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과 같은 공익사업이 시행되기 이전과 똑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일반적인 견해가. 그래서 사망의 그 얘기를 써놨죠. 다시 한번 동그라미 사망의 생활보상이란 공용침해, 즉 공익사업에 의한 재산 침해가 있기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입니다. 재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첫째 끝에 원상회복적인 성격, 또 사회복지국가 원리에 기초한 생존권 보장적 성격, 이런 성격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틀리게 만들 건 없습니다. 자, 법적 근거는 동그라미 1번 헌법 제34조 1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그 생활권 보상의 근거가 되는 헌법 규정. 요거 알아두고요. 2항은 그래서 이제 우리 토지보상법이라고 약칭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일부분들이 그 내용적인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읽고 지나가고요. 그 외 개별법들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내용 해가지고 생활보상이라는 것의 내용으로 첫째 줄 몰아놨어. 쭉 읽어나갑시다. 주거의 총체가치 보상, 영업손실 보상, 이전료, 이직자 보상, 소수 잔존자 보상 등을 둔다. 다 광의설 입장으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동그라미 1번, 2번 주거의 총체가치 보상. 요거는 종래의 대물적 보상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돼? 그냥 집이 있으면 집이 가지는 재산 가치만 보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집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주거지로서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 지금 너무 지나치게 집값 내리고 한다 해서 사실 너무 집을 투자 내지 투기 목적으로 막 사는 거잖아. 집이라는 게 원래 집 오르면 좋기도 하겠지만 집값이 오르면 좋기도 하지만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그 살고 싶은 형태의 어떤 건축물에 사는 거, 그 주거의 만족을 얻는 거잖아. 그것도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떤 집이라는 물건의 가치, 이거보다도 이제 어떤 주거의 가치로서의 보상, 이렇게 제목을 다고, 예를 들자면 세입자한테도 주거 대책비라 그래서 그 공익사업 때문에 새 들어서 살던 사람들 강제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비, 또 이사 간 곳에서 자리 잡을 동안 뭐 한 2달 정도나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약간 생활지원금 성격 뭐 이런 거 주는 게 있어.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그 집이 있는데, 주거용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강원도 땡건설하는 산골 지역에 있는 집이다. 이거 시장 가치로 집값 보상해주면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최저 집은 얼마 이상으로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 집값은 뭐 3천만 원밖에 안 돼도 최저 집값을 뭐 1억으로 보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해주는 거야. 원래 대물적 집값, 땅값의 시장 가치, 이거는 대물 보상인데 플러스 얼마 보태가지고 최저 가격 얼마로, 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생활 재건 조치란 거, 이제 이주를 해가서 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주해가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는데, 예,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주 대책은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주해 간 곳에서 원래 그 이주하기 전에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딴 데로 이주해 가서도 모여 살고 싶다 하는 욕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가구 이상이 우리 이주에 가서 딴 데 가서 모여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상하 수도 시설 다 해주고, 전기 뭐 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집 지어주고, 집 지어준데 그거는 이제 공짜는 아니고 뭐 원가만 받고 집을 분양해주고, 땅값도 원가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주에 갈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것들, 이주 대책. 그 다음에 이주 정착금, 그다음에 이사비, 주거 이전비, 이농비, 이어비, 직업 훈련, 고용 알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것들은 나열된 거는 집값, 땅값은 대물적인 보상 조치고, 그지? 그 이외에 예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뭔가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들이지, 그게 바로 생활보상적 조치들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거 그래서 그 아주 오래전에 문제, 내 다음 중 생활보상적 조치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근데 정답은 뭐냐면 그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시장 가치 보상, 이거는 생활보상이 아니고 그거는 대물보상인 거고, 생활보상은 그 위에 거기다 추가로 해주는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뜬 것들이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주 대책 있지? 요 이주 대책이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그러면 이주 대책이란 게 뭐냐? 이거는 이주 대책은 원래 법에 명시된 거야. 그래서 이주 대책 기획법 쭉 읽어나가자.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상하수도, 전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 조성, 주택 건설에서 이주자들에게 원가만 받고 공급해주는 조치를 말한다. 읽고 지나가요. 자, 니은법. 이주대책은 쭉 가면서 둘째 주 끝에 뭐의 일종이래?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이게 핵심 단어죠. 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에 마련된 제도다. 그리고 디귿도 아주 중요하다. 니은 디귿이 아주 중요해요. 디귿은 뭐야?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어? 이주대책은 우리 아까 공부한 헌법 23조 3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래요? 아니래요? 그거하고는 별도의 보상제도래.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은 뭘 정해놨냐? 우리 헌법 23조 3항 다시 한번 들으면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했을 때 그거 이제 법률로 해야 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줘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재산 가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 이주 대책 조치는 헌법 23조 3항이 정하고 있는
그 재산 보상이라는 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별도로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서 만들어진 별도의 보상제도라는 거지. 중요. 헌재는 이주대책을 헌법 23조가 정한 그 보상제도로 보지 않았어요. 별도의 보상제도로 보고 있어요. 자, 니은티그 충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억번. 이주대책을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정할 거냐 아니냐는 입법자, 국회가 알아서 정할 사항이래. 자, 기억번. 이주대책 실시할지 여부는 입법자인 국회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이거는 이제 헌재가 그랬어. 그런데 우리나라 입법자인 국회는 어떻게 정해놨대? 의무로 정해놨다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자들이 10집 이상이 요구를 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정해놨다고. 자, 다시 한번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을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로 정해놓을 거냐, 의무가 아닌 것으로 정해놓을 거냐, 그건 입법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인데 우리 입법자는 법률에 의무로 정해놨다는 거야. 기억번 꼭 알아두세요. 니은은 참고로. 그래서 법을 어떻게 놨어? 니은 읽어보자. 참고로. 우리 입법자인 국회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이주대책이 대상이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할 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1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이주대책 수립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은 정해놨습니다.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자, 어쨌든 기억이 중요하다. 우리는 의무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디귿번 첫째 줄. 공익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사업 시행자와 이주자들 간에 합의해서 안 하기로 하고 이룰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강행 규정이다. 그때 가면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재량으로다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법규, 의무 규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우리 지금까지 읽은 거 이주대책 대상자는 이주 정착지에 새로이 땅 마련하고 집 짓는 거 그 분양받을 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주 정착금이라는 걸 지급받고 이제 이주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주대책 대상자는 누구로 정해놨냐면 기억번. 첫째 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 또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공장을 가동했어요. 그러면 여기 주거용 건물을 제공하고 이주해야 되는 자죠? 네, 기억은 있고. 자, 그러면 니은번.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으로 정해놨어요. 아직까지는 꼭 밑줄 안 쳐도 됩니다. 자, 니은번 이거 보면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첫 번째. 첫째 끝에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아니다. 아까 불법 건축물이라 해도 건축물값 보상은 받아. 그죠? 불법 건축물도 보상 대상이 된다 그랬지. 그 건축물의 값은 보상은 받는데 이주대책 대상자는 안 된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2번. 둘째 줄에 이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보면 여기 공익사업할 지역이다 이렇게 고시가 된 날부터 최종 이제 보상 결정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 집주인이.
근데 그 계속 거주하지 않고 있던 집주인은 보상 대상자가 안 돼. 응? 그래서 2번은 내가 옛날에 내 경험으로 비춰보면 우리 집이 원래 아파트가 여기 살고 있었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막 2학년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우리 의정부 지역에 가면 여기 약간 의정부 외곽 지역에 여기 논도 있고 뭐 밭도 있고 이런 농촌 지역이 좀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집이 하나 났어. 농가 주택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전세로 살았어. 마당이 넓고 해가지고 개 키우고 뭐 닭도 키우고 막 이러고 이게 살았었어. 근데 여기가 이미 뭐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냐면 아파트 지역 LH에 의해서 여기 주택건설 사업지역으로 이미 고시가 돼 있는 지역이야. 응? 그래서 집주인은 따로 있지. 우리는 여기 세를 들어가서 살았어. 세입자지. 그래서 한 3년인가 4년 살았나? 그러니까 고시가 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어. 그래서 이제 살고 있다가 한 3년 살았는데 이제 사업 진행한대. 그래가지고 우리 나가잖아. 응? 우리 공익사업 때문에 이주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주거이전비 받았어. 집 평수에다가 뭐 계산법이 있더라고. 게다가 또 저 가구원 숫자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게 곱하고 해가지고 얼마 주더라고. 그래갖고 이사비로 100만 원 좀 더 받은 것 같아. 응? 그리고 이제 여기 살면서 뭐 나무도 심어놓고 개집도 짓고 뭐 했는데 이런 것도 보상해 주더라고. 다. 응? 그래서 우리는 이사 왔어. 근데 집주인 있잖아. 집주인은 집값은 보상 받지. 그리고 뭐가 되니까 원래 집주인. 여기 아파트 새로 짓거나 그러면 그거 아파트 분양권 줘요. 응? 근데 우리 집주인은 여기 안 살았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 안 산 사람은 이주대책 대상자 대행이 아니에요.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열받더라고. 응? 열받아 하더라고. 이걸 모르고 있었지. 모르고 있다가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분양 못 받게 되니까 열받아 하더라고. 자, 세 번째는 세입자지. 세입자도 우리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주가 이제 이주대책 대상자예요. 응? 그러니까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게 돼 있지. 세입자는 대신에 뭐만 준다 그랬어? 아까 주거 이전비 이것만 줘. 응? 자, 세입자. 그 다음에 판례 그 밑에 디귿번. 자, 이게 주거용이 아닌 건물인데 예를 들면 뭐 비닐하우스에서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 지어놨는데 응? 거기에 불법적으로 사람이 뭐 거주하고 있다 해도 그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창고용 건물, 창고용으로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뭐 가재도구 갖다 놓고 막 갑자기 사람 사는 것처럼 해. 그래갖고 분양 받으려고 이주대책 실시 대상자에 대해서 아파트 싼 값에 분양받고 하잖아. 그런 걸 하려고. 근데 그걸 제외시켜 놓는 거지.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아닌 건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멋대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서 소유하거나 사용한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판결이 나왔고,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첫째 끝에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 제외시켜놨지 법이. 지금 위에서 공부했잖아. 세입자 제외시킨 거 뭐야? 응?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또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응? 리을도 중요. 왜냐면 세입자는 그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 응? 단지 그냥 세대로 살고 있는, 빌려서 세대로 사는 거라 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야. 응? 그리고 그래서 리을도 중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사업 시행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 대책 대상자만이 아니라 그 대상자 범위를 넓혀서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사업 시행자가 법이 정한 이주 대책 대상자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넓혀서 시행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자, 하여튼 중요한 거 디귿리을. 그 다음에 이주대책의 내용 및 비용 부담 기억번 읽어봅시다.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자, 이주할 정착지의 도로, 상하수도, 그 밖에 일반 기본 생활 기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자, 중요한 밑줄.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생활 기본 시설 이거 설치하고 하는 거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자,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다만 사업 시행하는 자가 국가의 행정청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에 필요한 사업 비용은 이주대책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다만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거 시험에 쓰였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을 보면 자,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 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될 자를 선정하거나 그들에게 공급할 주택 등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데 재량하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 아까 그 이주대책 대상자 중 10가구 이상이 요구하면 사업 시행자는 의무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사업 시행자에게 알아서 할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 구체적인 이주 대책의 내용을 설정할 때는 재량이 있다. 디귿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5번. 이주 대책 대상자가 그러면 이주 정착지에 짓는 아파트나 상가나 이거 분양받을 권리 언제 발생하나 이겁니다. 자, 기억번 읽어보자.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 규정 자체만으로는 이주할 자에게 이주할 그 지역의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바로 법 규정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 발생한대? 넷째 줄. 이주자가 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이 되니까 내가 그 이주할 곳에 뭐 아파트 분양권 등 받을 권리자라고 인정해달라, 결정해달라고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그걸 선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대요. 그래서 첫째 끝에 규정 자체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넷째 줄에 이주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을 하고 사업 시행자가 확인 결정하는 조치를 해야만 비로소 이주할 곳에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게 비로소 분양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주자가 그럼 나를 분양권 받을 자로 인정해 달라 하고 신청을 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거부하는 조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라고 본대. 그러니까 처분으로 보게 되면 승복 못한다고 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소송 중에 항고, 취소송 같은 항고송으로 다툰다. 이게 나오고. 그래서 니은번. 자, 사업 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행위는 결국 뭐야? 처분이다. 둘째 줄 끝에, 그지? 처분이다. 따라서 이 자기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분양권 신청했는데 거절을 당한 자가 다투려면 어떻게 돼? 항고소송으로 사업 시행자가 처분을 한 처분총으로서 한 거지.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이주자는 거부당하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겁니다. 그런 단어에 유의하는 거죠. 자,
이게 쪼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응? 첫째, 법 규정 자체만 갖고는 분양받을 권리가 수분양권이 생기는 거 아니다. 신청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확인 결정을 해줘야만 수분양권이 생긴다. 근데 신청을 했는데 거부한다. 사업시행자가 거부하면 사업시행자의 거부 행위는 처분으로 본다. 따라서 승복 못하는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게 중요한 논점. 자, 판례는 대부분 지금 읽었던 것들이 많으니까 1번은 밑줄만 다시 한번 누르보자. 생활보상의 성격을 말하죠. 생활보상은 원상회복을 시키면서 뭐 저쪽에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 그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의무적 규정이다. 확인했고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같이 연결되죠. 사업시행자가 지 멋대로 두 번째 줄 법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배제시키는 내용으로 뭔가 이게 합의하고 이런 거는 다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규정 행위다. 자, 3번. 다음 페이지 4번. 우리 헌재가 뭐라 그랬어? 이주대책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 원래의 보상제도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별도로 마련한 정책적으로 별도로 마련한 보상제도다. 헌재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넷째 줄에 뭐야?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 아니고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 응? 아까 다 읽었죠? 그 다음에 5번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재량권 부여되어 있다. 응? 그 얘기였고 5번, 6번 그게 이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재량이 있다는 거죠. 응? 5번, 6번, 7번 다 이게 재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밑에 10번 판례로 가면 10번 어떻게 돼요? 여기 공익사업 해당 지역이다고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그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었어야 건물의 소유자야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여기가 공익사업 한다라고 고시가 될 때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걸 그 이후에 왜 때? 추가적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뭐야? 이거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대상자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법 규정이 분명히 이게 공익사업 한다고 고시가 된 날에 적법하게 주거용 건물로 돼 있는 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응? 그 이후에 된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1번은 뭐야? 원래 둘째 줄은 농업용 창고시설로 어떤 등록이 됐는데 거기가 공익사업 한다고 이렇게 지정이 되니까 부랴부랴 뭐야? 응?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멋대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해도 이거는 그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12번 아까 했어. 법 규정 자체만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로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주자들에게 자기가 다 이주할 곳의 분양권이 법 규정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해서 확인 결정을 받아야만 분양권이 발생한다. 응?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면 그건 거부 처분으로 보고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될 문제다. 이거야. 아까 읽었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로 13번도 그렇죠? 응? 13번도 자 페이지 넘어가면 뭐 나왔어? 셋째 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한 데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아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라고 확인 결정 처분을 확인 결정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제외시키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이주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취소송 같은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얘기 중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14번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포함해서 사업 시행자가 좀 더 넓혀서 이주대책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 15번. 15번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파주인가 어디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 흰색 여기에 A, B 막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제 공익사업지구 아파트 짓는 사업지구로 지정.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일단 자기 집과 땅을 다 내놓고 아마 어디 뭐가 됐냐면 여기 싹 밀고 여기다가 새로 아파트 짓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이제 다시 분양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공사할 동안 딴 데 가서 살고 있어야 되지. 살고 있다가 이제 새로 아파트 지면 분양을 받는데 이 아파트 분양받는 가격에 뭐를 포함시킨 거야? 여기 상하수도 이거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 전기 깔고 이런 비용을 다 아파트 분양 가격에 포함시킨 거야. 근데 아까 보면은 이 사람이 이주할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생활 기본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다 부담하고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 가격만, 또 원가만, 땅값하고 아파트 건축 원가만 이 사람들한테 받고 분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 이사 오는 사람들이야 다 그것도 생활 기본 시설 들어간 비용도 다 다 분양 가격에 포함시키지만, 이주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그것도 포함시켜서 분양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거 잘못된 거다, 자기네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 그 승소한 사건에 돌려줘야 된다고. 자,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주거 이전비는 누구한테 줘? 1번 이거 보니까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한테는 주거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재도구 등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있고. 자, 2번은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이전비와 이상. 자, 요거 그 밑에 판례도 나왔는데 2번으로 정리하면, 첫째 끝에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 따라서 셋째 끝에 공법상의 권리, 행정소송인 당사자송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 안 주면. 아까 공부한 거죠. 자, 밑에 판례 1번이 똑같은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생활대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323쪽이면 생활대책인데, 우리 조금 아까 뭐 공부했지? 이주자들 가가지고 이주해서 살 곳에 다 마련해주고 해야 돼. 이주대책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주로 이주대책은 이제 주거용 건축물에 살던 사람, 거주할 곳 마련해주는 거야. 근데 그거하고 구별되는 개념으로 생활대책이라는 용어가 나와. 생활대책은 상가 운영하던 사람들 있지? 장사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딴 데 가서 이주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이제 다시 개발되고 나서 거기다 상가 새로 짓고 하면 거기에 상가 분양 받을 권리 있지? 그런 거 마련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가 운영하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대책이라는 거는 읽어보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하는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반 조치로서 상업용지, 용지를 공급해주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가 운영하는 사람한테 새로 이제 건물 지으면 상가를 다시 분양해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요것도 법적 성격 뭐라고 돼 있어? 생활대책은 우리 대법원 뭐라 그랬어? 여기 대법원과 헌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용리훈 중시. 자, 우리 대법원은 생활대책이라는 거 헌법 23조 3항이 정한 보상의 일부래요. 그런데 헌재는 생활대책은 헌법 23조 3항이 정한 보상이 아니라 그런
저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로 별도로 마련된 보상제도래. 응? 어떤 점이 다른지 알겠지? 대법원은 헌법 23조 3항이 말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는데 반해 헌재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보상제도다. 응? 그래서 요거 기억, 니은, 주시. 그 다음에 3항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 두고 그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기를 선정해달라라고 확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신청권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부 처분이 되고,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 항고소송, 그죠? 처분. 자,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기를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신청권이 있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 제외되면 제외시키는 조치는 사업시행자의 거부 처분이고,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똑같죠? 아까 이주대책하고 그 논리. 그래서 밑에 판례 1번이 그 얘기를 쭉 쓴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돼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여기 또 시험 많이 나오는 부분이 속해 있습니다. 자, 손실보상 기준은 동그라미 1번. 우리 헌법 23조 3항은 어떻게 보상하라고 그랬어? 공공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 침해 및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헌법은 정당한 보상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한 보상이냐? 이걸 둘러싸고 해석상 다툼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뭐로 본대? 정당한 보상이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지? 상당한 정도의 사회 통념상 상당한 수준의 보상이면 된다. 상당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 피해 전부를 보상해줘야 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야?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 뭐로 본다고? 셋째 줄 통설판은 완전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완전 보상. 응? 그리고 3항 다시 한번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은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 금액, 보상의 시기, 보상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대. 응? 또 중요 3번. 그 다음에 4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다 시가로 보상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다. 응?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외 없이 다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동그라미 5번. 5번 첫째 끝에 뭐 나왔지? 개발이익.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어. 개발이익은 공익사업 시행, 그러니까 뭐 개발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응? 자, 근데 그 앞에 개발이익 앞에 뭐가 붙었다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응? 원인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개발이익이 생기는 거. 이거는 보상해야 할 대상에 포함된 데 아니래. 그래서 더 줄이면 개발이익,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위에서 쭉 얘기해온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재산 소유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은 보상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하여튼 이따 또 설명할 거야. 개발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손실이 아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이 아니다. 자, 이거에 관련해서 5항 관련해서 또 판례 2번을 보자. 판례 2번 해봐.
헌법이 23조 3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이 피수용 재산은 공익사업 때문에 뺏긴 박탈당한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된다는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투기적인 거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은 정상적인 객관적 재산 가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보상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여 완전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 재산 땅 주인 개인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땅값이 오르고 이런 개발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돼야 될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보상의 대상이 되는 완전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객관적 재산 가치 내지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확인했어요. 안 그러면 이거 투기 막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 어디가 이따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해야 되겠다. 시간도 많이 없고. 자,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가로 2번 다음 페이지. 자, 대표적인 법이 토지보상법인데 토지보상법이 정한 보상 기준. 자, 동그라미 1번 기억번 가격 시점 있죠? 요거 3줄짜리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틀리게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근데 맨날 맞뒤에 나오는데 자주 쓰여. 그래서 읽어보니까 자, 예를 들어 토지 보상액 보상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보상액 산정은 재산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협상을 해서 보상 금액을 정할 때는 협의가 성립될 당시에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토지 수용 유예라는 데서 신청을 받아서 강제로 결정하거든, 보상 금액을. 그래서 재결에 의해서 보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재결을 내릴 당시에, 재결이 이루어질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 산정한다. 응? 이거 그대로 잘 쓰니까 시험 외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도 중요한 거 있다. 자, 두 줄 읽어볼까요?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데, 자, 여기 밑줄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데, 이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일어난 게 바로 이게 개발이익이야. 응? 근데 그 개발이익이 뭐 때문에 발생했다고? 어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해당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땅값에 변동이 있어. 그럼 이거 보상금액에 포함시킨대, 안 한대? 안 한대. 그래서 결론은 뭐야?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 변동된 땅값은 고려하면 안 된다, 보상금액 산정할 때. 응?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반대로, 셋째 줄, 해당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거와는 관계가 없는 다른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땅값 오르고 뭐 이런 개발이익이 있지.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요인으로 가격 변동된 거는 그 땅값 보상할 때 포함을 시켜야 돼, 빼야 돼? 그럼 포함시킨다. 반대로. 응? 그거는 뭐라 해? 넷째 줄,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그 뭐야?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해서 보상금액 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응? 그래서 둘로 잘 구분하고. 자, 개발이익, 가격 변동이 뭐 때문에 생겼다?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생긴 거다. 그거는 빼야 돼, 보상금에서. 응? 근데 해당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가격 변동이 생긴 건 포함을 시켜서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배제시키면 안 된다고. 이거 매우 중요. 그 다음에 디귿은 좀 넘어가도 되겠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서 오른쪽 가자. 자, 기역번, 취득하는 토지라고 표현했지? 그리고 취득하는 토지는 땅 주인한테 땅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지. 응? 자, 취득하는 토지는 뭘 기준으로 보상한다? 자,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응?
표준 공시지가, 보통 그냥 표준자를 빼고도 말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응?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 보상 금액을, 보상을 얼마 할 거냐? 보상 금액을 정하면서 개발이익을 보상금에서 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정당 보상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판례. 응? 이 기육번 아주 중요. 자, 여기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A 땅 있어. A 땅 있고 여기도 B 땅 같은 거 있다고 치보세요. 근데 가정을 해서 A 땅이나 B 땅이나 뭐 면적도 똑같고 다 사각형으로 정사각으로 생겨서 생긴 땅인데, 이게 원래 지금 현재 그 연초에 정부가 매겨놓은 땅값으로 보면 이거 다 얼마랄까? 뭐 100만 원이라고 하자. A 땅이든 B 땅이든 다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응?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해. 여기가 뭔데? 뭔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될 거래. 근데 좋은 거, 그것도 땅값 오르게 만드는 좋은 개발 사업한데, 글쎄 뭐 이것도 공익사업인데 공공시설 짓는 거, 예를 들어서 시청이 이리 옮겨온대. 시청 이전 사업이 행해진대. 응? 이게 소문이 난다?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로 옮겨오는지 딱 장소가 명시된 건 아니야. 근데 소문이 이 지역으로 온댄다. 응? 이 지역으로 뭐 도청이 옮겨온댄다, 시청이 옮겨온댄다. 이러면 땅값이 올라요. 소문나서. 올라가지고 이게 쭉쭉쭉 오르더니 뭐야? 예를 들어서 한 7월 달쯤에 2배가 올랐어. 200만 원 더 올랐어. 300만 원으로 3배가 올랐어. 그랬다가 이때 갔더니 얼마로 나왔냐? 500만 원, 5배로 올랐어. 10월 달쯤에는. 응? 자, 근데 10월 달에 소문이 사실로 판명이 났어. 그래서 여기에 공익사업, 여기에 도청이나 시청이 들어올 자리라고 딱 고시가 됐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500만 원까지 오른 시점에 실제 이렇게 사업이 확정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A는 땅값이 이미 500만 원으로 올라 있으니 자기 땅값 500만 원으로 보상받아? 아니죠. 응?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원래 100만 원짜리 땅이 시청 옮겨온다는 소문에 의해서 5배까지 뛴 거 아니야. 이거 보상 안 해준다니까. 응? 그거 얼마로 보상하냐? 500만 원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부가 이 공익사업 한다고 발표하기 가장 가까운 이전 시점에 매년 연초에 정부가 결정 발표한 공시지가, 이게 100만 원을 가정했잖아. 그럼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 사이에 뭐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뭐 자연적인 땅값 변동되는 거, 자연적인 거, 그런 거를 약간 알파해서 100 얼마 보상해줘요. A는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실제 땅은 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A는 땅 수용당하고 100 얼마 보상받는데 그치는 거야. 그죠? 만약에 이걸 500만 원으로 보상을 해주면 개인 A가 자기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거로 인해서 땅값 오른 걸 그대로 다 개인이 챙겨받는 거잖아.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거야, 이게. 응? 그래서 이 500만 원으로 보상 안 해준다 이거지. 응? 그게 기업번 얘기예요.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 개인 노력 들어가지 않았는데 땅값 오른 이 개발 이익을 보상 금액에서 빼기 위해서 표준 공시지가, 정부가 공익사업 한다고 발표한 시점 바로 그 가장 이전 시점에 정부가 매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랬더니 A는 열받는 거지, 그지? 아니, 지금 시중에 땅값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500만 원인데 100 얼마만 보상해 주니까 이거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다 이 공시지가는 시가를 너무 반영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 너무 적다고 불만이 엄청 많다고. 하여튼 기억 매우 중요. 그 다음에 근데
이득이 되는 거지. 누구는 제일 좋냐면 여기에 시청이 들어오면 이 B 같은 사람이 제일 이득을 보는 거예요. B는 땅 수용당하지도 않아. 뺏기지도 않아. 근데 시청이 바로 옆에 들어오니까 되게 좋은 거지. 이거 실제 거래 가격이 땅값으로 500만 원 쓰면 얘는 500만 원 챙겨가는 거야. 그냥 5배 오른 땅값을. 그죠? 다만 B한테는 이제 원래는 100만 원짜리 땅인데 이걸 남한테 500만 원에 팔았다면 4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을 것이고, 그럼 양도소득세란 걸 한 50% 이상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이익의 반 정도는 또 걷어들이는 거야. 응?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이득을 봐요. 응? 근데 얘는 이제 이득 보는 건 거의 없는 거지. 응? 그래서 이것도 살 때 잘 사야지. 예? 여러분 생각해봐. 이 투기꾼들은 정보 미리 알면 아무도 모를 때 벌써 땅을 사나. 여기 시청이 이쪽 저기에 옮겨란 거 이거 알면 알아서 땅을 다 사놓습니다. 이 주변 지역에. 사놓고는 오히려 소문을 내서 땅값이 오르게 만들어요. 그죠? 오르게 만들고 이쯤 왔을 때 딱 비싼 값에 팔아넘기고 다 날르는 거야. 그럼 모르는 사람은 이때 와서 사는 거야. 그럼 이때 와서 사봐야 이 산 가격만큼 보상도 안 나오지. 손해만 보는 거야. 그죠? 정보를 알면 돈을 벌어요. 응? 그래서 우리 LH 뭐 해가지고 한참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됐던 게 이 개발 사업 내부 정보 알고 LH 직원들이나 막 투기했잖아. 그죠? 그 정보를 알면 당연히 돈 되는 거니까. 응? 은행에서 뭐 이자 엄청 벌고 해도 한 1년만 이자 부담하고 있으면 몇 배로 가격이 뛰어서 돈을 버니까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지? 그건 나쁜 짓이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 이어서, 자, 기억의 핵심은 표준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 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그건 개발 이익을 빼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다. 응? 문제는 어디에 있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정부에서 매기는 공시지가가 너무 현실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야. 그지? 근데 또 그래서 노무현 정부서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공시지가를 현실 시가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고 매년 연차를 올려왔어요. 땅은 공시지가, 아파트 같은 가격은 공시가격 그러잖아. 근데 이게 또 문제에 또 봉착했어요. 그래서 예선 매년 이제 올려가지고 시가에 근접하게끔 뭐 올려왔는데 이게 오르면 세금 때문에 또 난리예요, 난리. 응?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집값이 팍팍팍 떨어지니까, 그죠? 정부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정해지는데, 그죠? 그걸 못 따라가는 거지, 집값 떨어지는 거 정도를. 그러니까 요새 또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니은법 거기 읽어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보상하되, 응? 표준 공시지가 보상하되 뭐뭐뭐 고려한대. 5째 줄에 보니까 그 해당 토지의 이용 계획, 그 다음에 해당 공익사업과 사업에 영향을 안 받는 다른 지역의 어떤 그 땅값 변동률, 응?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응? 맞게 토지의 위치, 뭐 이용 상황, 토지의 모양 이런 걸 다 플러스 알파에서 참작한 가격으로 땅값을 보상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얘기한 게 거기 판례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표준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거, 헌법이 정한 정당 보상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 쭉 1번, 2번 판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뭐야? 우리 땅값 보상금은 표준 공시지가라는 걸 기준으로 보상해요. 근데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안 주는 거, 즉 마지막 줄에 있지, 3번에. 토지 수용할 때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은 거. 만약에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으면 좀 더 보상금이 많이 결정될 텐데,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안 하고 표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이 더 적어졌다고 문제 삼았는데,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헌은 아니다. 응?
그 다음에 뭐야? 또 5번 판례 봐. 자, 5번 판례 보상 금액이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집가보다 저렴하게 돼. 이게 비슷한 얘기지? 표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와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할 때, 개별 공시가로 할 때보다도 적게 결정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 유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1번, 3번, 4번, 5번이 다 같은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응?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그 보라색 글씨는 조금 아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 A는 토지를 수용당하고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플러스 알파에서 보상금 받는 거로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토지 B 땅 뺏기지도 않고 시청이 옮겨옴으로 인해서 땅값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바로 시청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이 불평등하게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뭐야? 그 셋째 줄에 피수용 토지를 둔 토지 소유자로부터만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고 해요.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 수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A는 토지가 수용되면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 개발 이익을 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해줌으로써 자연히 개발 이익은 빼는 거잖아. 보상 금액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건데 얘는 개발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누린단 말이야. 그죠? 이렇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평등 원칙 위반이다. 응?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 시점. 아까 뭐였었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가격 변동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가격 변동이 생겼다면 그럼 보상금에서 빼야지.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요인 때문에 가격 변동이 났다면 그건 포함을 해서 보상금액을 산정. 이거야 핵심 논리가. 그렇다면 1번 봐. 1번을 보면 판례 1번 밑줄 친 거 보자.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해당 공공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보상금액을 평가해야 맞다. 응?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뭐가 먼저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먼저 있었던 거지. 즉 해당 공공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상태라면 응? 해당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고 이렇게 돼서 가격 변동이 생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안 되겠죠? 응?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당시의 가격대로 평가해서 보상액을 정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밑에 두 줄만 잘 보면 돼.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즉 첫째 줄에 뭐라 그랬어? 어떤 땅에 대해서 어떤 해당 공공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도로 설치하기로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되어 있어서 토지 이용 제한이 이미 제한이 가해지고 있었던 경우래요. 그러면 해당 개발 사업 시행 이전부터 이미 도로가 낡고 토지로 지정이 돼서 토지 이용에 제한이 되고 있었다면 그 상태대로 평가해서 그 제한받는 상태만큼으로 평가된 가격으로 보상금을 정해야 되겠지? 응? 개발 사업 때문에 새로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즉 개발 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공공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개인 땅에 대해서 도로 설치될 예정지로 지정이 돼서 토지 이용의 제한이 이미 가해지고 있었다면 그거는 어떻게 돼? 넷째 줄 이와 같은 제한은 해당 공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는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 토지가 애초에 당초의 목적 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행되는 것도 모두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거 두 줄, 해당 공공사업 시행 이전에 이미 개인 땅에 대해서 도로 설치에 관해 결정이 고시되어 토지에 관한 이용 제한이 가해진 경우에 그러한 제한이 있었다면, 이거는 마지막 줄 어떻게 돼? 응?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제한, 이걸 받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도로 설치라는 별도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그 제한받는 상태만큼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 길어, 복잡해. 차는 안 나온 것 같아. 1번 알아두고 다른 것도 공부해보자. 여기 다 유사한 얘기야. 3번. 자, 3번 보면 첫째 줄이 뭐 나왔어? 해당 공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 이거 줄이면 어떻게 돼? 해당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가격 변동 생긴 거래요. 그러면 결론이 뭐야? 이 가격 변동 생긴 거 포함해서 고려해서 보상 금액 정해야 되나요? 해당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 생긴 거죠? 이거 포함, 즉 고려하면 안 되죠? 이거 빼야 되고 고려함이 없이. 따라서 셋째 줄 이제 어떻게 되지?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더불어 그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그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후에 수용했다면 그 보상금 평가에 있어서는 그 용도 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해야 된대. 자,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실시한데, 근데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공익사업 그 승인과 더불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었는데 그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면 어떻게 돼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의 땅이 주거지역인 용도 땅으로 변경된 거니까, 응? 이에 따라 아마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의 땅이라면 주거지역인 용도의 땅보다 땅값이 낮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그 용도지역 변경된 걸 고려하면 안 된다.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그렇죠? 하여튼 논리는 아주 간단해. 첫째 줄, 공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즉 공익사업 시행이 직접 원인이 돼가지고 가격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빼야 된다. 가격 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평가해야 된다. 또 연습해보자. 4번. 4번은 이제 위에 두 줄, 응? 둘째 줄 4번에 어떤 공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인하여 뭔가 제한이 가해지면 그 고려하지 않고 제한받기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해당 공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는 건 뭐야? 그 가격 변동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말이 좀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자,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해당 공공사업인 택지개발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게 아니래. 택지개발 사업 시행하고 상관없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 보호로 확대 지정이 됨으로써 그 확대 지정됨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어떤 그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은 거는 해당 공익사업인
택지개발 사업 시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택지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원래 문화재 보호 확대 지정으로 인한 제한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정해야 된다. 응? 그래서 셋째 줄에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라는 게 바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돼 가지고 그 토지응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해서 보상금을 정해야 된다는 거지. 공익 택지개발 사업 시행 고려함이 없이. 응? 그러면 또 5번은 어떻게 돼? 이번에는 어떻게 되지? 첫째 줄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의 땅이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어느 땅이 더 비쌀까?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땅과 자연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땅이 어느 땅이 더 비쌀까? 주거지역의 용도 땅이 더 비싸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땅의 가격 변동이 생겼대. 근데 뭐 때문에? 공원 조성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야. 주거지역에서 응? 자연 녹지지역으로. 그러면 이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응? 그러면 포함을 시켜야 돼? 빼야 돼? 빼야지. 그죠? 제한받기 이전의 고려하지 말아야 되니까 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고려하지 말아야 되니까 제한받기 이전은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용도의 땅값으로 평가해서 보상금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그죠? 그 다음에 6번도 6번도 아까 2번인가?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다. 응? 자, 이건 하여튼 1번, 3번, 4번, 5번 정도 비슷하게 예. 그 이치를 좀 논리적인 이치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예, 그럼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토지 쭉 법률이 정한 보상 기준이 있어요. 자, 사용하는 토지 이거는 토지 소유권을 뺏는 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 땅을 사용을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된대? 그냥 읽고만 지나가요. 그 토지와 인근 유사 토지의 지료, 임대료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하라 그렇고. 자,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청구 이런 것도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자, 판례 1번 판례 알아보기 1번. 자, 토지법이 정하고 있는 3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에 그러니까 개인 땅을 3년 이상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용을 하는 경우 땅 주인은 뭘 요구할 수 있대? 아, 이럴 바에는 내 땅을 아예 가져가라. 소유권 가져가라. 이게 3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의 수용 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응? 그거는 토지도상법이 정한 짜투리 땅 잔여지 수용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딱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만 하면 수용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닌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가 아이고 내 땅 3년 이상 사용할 것 같으면 내 땅을 아예 소유권 가져가라. 그 토지 수용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 수용인의 재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승복 못한다고 제기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을 해야 돼? 토지 수용위원회의 안 받아들이는 결정 이걸 갖고 싸울 게 아니래요. 응? 그러면 땅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된대? 응? 이건 일종의 보상금을 더 달라고는 소송으로 봐야 된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서 무슨 소송한다? 소송은 당사자 소송. 피고는 누구?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뭘 요구했다 그랬어?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내 땅 이거 3년 이상 사용하는 거 이거 하지 말고 내 땅을 아예 가져가라. 응? 소유권 가져가라고 수용 청구를 했는데 토지수용회가 안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그럼 토지수용회가 안 받아들이는 결정 위법이야. 이거 취소해. 이렇게 항고소송으로 토지수용회를 상대로 싸우지 말고 이거는 땅값 보상금 더 달라는 그런 내용의 소송으로 보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법원에다가 보상금 증액하는 판결 내려달라고 그렇게 싸우래요. 응? 자, 핵심은 뭐라고? 토지수용위원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다투지 말라는 거야. 1번 꼭 알아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녀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이라는데 자녀지 손실 보상은 뭐 특별한 건 없고 판례로 보세요. 네, 판례 읽어보세요. 자, 사업 시행자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자녀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는 때는 그 자녀지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자녀지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된다. 왜냐면 어쨌든 가격 감소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죠? 손실 보상이 되며 자녀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손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번.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자는 시험에 안 나왔어. 하여튼 1번만 보세요. 그 다음에 자녀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이것도 너무 내가 법조문을 많이 찾은 것 같아. 자, 2번. 판례 2번. 2번 중요하네요. 자,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문장에 주어 체크하세요. 판례 2번. 교재 322쪽에 자녀지 수용 청구권. 자, A 땅이 있는데 A 땅의 상당 부분이 이만큼이 공익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편입됐어요. 그럼 이게 자녀지인데 그러면 자녀지 소유자는 땅 주인은 아유 이럴 바에 요 짜투리 땅 남는 거 나 별로 쓸모도 없다. 응? 이것도 마저 수용해 가고 이거 보상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어떻게 돼? 첫째 끝에 법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자녀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인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 형성권으로서의 성질한데 여기서 형성권이란 말은 그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에 의사표시만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있게 되면 바로 뭔가 권리 발생하는 그런 거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응? 보통은 당사자 간에 무슨 합의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지 권리가 발생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쪽이 상대방한테 뭔가 딱 요건 갖춰 청구만 하면 권리가 인정돼 버리는 거지. 응? 그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응? 형성권. 자녀지 수용권은 형성권적 성질. 따라서 자녀지를 이 짜투리 땅 마저 수용해달라고 토지수용인에 청구를 했는데 토지수용인회가 안 받아들이는 재결을 했대. 안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승복 못한다고 제기하는 소송은 아까랑 똑같아.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인의 결정을 갖고 다툴 필요가 없고, 응? 어디로 하래? 응? 이거는 짜투리 땅도 마저 보상금 달라고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거다. 응?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말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해서 당사자 소송의 형식으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라. 응?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판례. 거기 중간점. 자녀지 수용 청구는 사업 시행자와 사이에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일부에 대해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이 있기 전까지 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을 해야 되고, 자녀지 수용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딱 법에서 정해준 기간 이내에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제척 기간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자녀지 수용 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밑에 줄 사업 시행자에게 자녀지 매수 청구 의사표시를 한 것을 토지수용위원회 자녀지 수용 청구한 거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순서상 이렇게 되지. 짜투리 땅 이거 사가라.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이거 사가라. 계약 맺자. 사가라. 이거는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 근데 사업 시행자가 안 받아들인다. 안 사. 필요 없어. 그러면 어디다가 사업 시행자가 신청. 근데 사업 시행자가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줄여서 말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러면 이거 마저 강제로 소유권 취득해가는 수용 재결을 해다. 이게 아니라 그 자녀지 수용 청구를 하는 거지. 수용 청구. 이건 어디다 해? 응?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위원회.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가 안 받아들여.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해. 그러면 자, 이 거부한 걸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 이렇게 한 거 소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목적은 짜투리 땅에 대한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거라 그냥 사업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상대방 피고로 해서 뭐한다? 보상금 더 달라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이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이야. 행정소송 중에 요 얘기입니다. 꼭 읽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안 써도 되는 거네. 그 2번 판례 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거 좀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판례 나온 거 별거 없네. 자녀 건축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도 다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34페이지에 판례 2번 보세요. 판례 2번. 판례 2번을 보면 건물 중에 일부만 공익사업에 수용되고 자녀 건물의 자녀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 건물에 대한 가치 하락분까지 보상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통째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잘려서 수용되고 남으면 그 남는 건물 가치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쪼그라드니까 전체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 감가 하락, 감가상각되는 가치 하락까지 보상금에 포함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 세 줄 정도. 그 다음에 영업손실 넘어가 되고요. 자, 335 이거 하나 더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335에 판례 알아보기 1번 있죠. 자, 1번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영업손실을 보상할 때. 자,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거로 볼 거냐 잠깐 휴업하는 거로 볼 거냐 구별하는 기준이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공익사업 시행되는 것 때문에 아예 하던 영업을 접고 안 하게 되면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을 폐지하게 되면 보상금이 더 많이 나올 거야. 근데 공익사업 시행되는 것 때문에 딴 데 이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영업을 쉬잖아. 그러면 그 휴업으로 인한 보상금도 나올 텐데 휴업으로 보상금 나오는 것보다 폐업함에 따라서 나오는 보상금이 더 많을 거라고. 그지? 그러면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을 못 해가지고 영업 손실을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영업 폐지로 보아서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줘야 되냐, 잠시 영업 휴업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줘야 되냐, 이 구별 기준이 뭐래요? 구별 기준은 그 영업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기 이전이 가능한지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전했느냐가 아니라. 응? 그게 포인트야. 실제로 이전했는지가 아니라 이전이 가능했는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공익사업 때문에 바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예 영업을 접었어. 그럼 뭐로 봐? 영업 폐지로 봐? 휴업으로 봐? 휴업으로 보고 보상한다는 거지. 실제로 이전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전이 가능한데도 이전을 안 하고 영업을 접었다면 휴업으로 본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판례는 많이 드러났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 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거기까지 보고 이제 손실보상 방법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 결정이 났는데 승복 못한다고 그 토지 소유자들이 싸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거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 잠깐 쉬었다.